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준강입니다. 전시를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야, 나는 저 큐레이터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고 나서 한번 보는 것도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직 아끼고 안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신가요? 예, 사실 어느 쪽이 됐던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기 오신 것 자체가 크나큰 행운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전시는 제가 그럼 안 보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약간의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전시장 장면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우리 전시장 마지막에 있는 공간입니다. 기나긴 전시가 이 공간에서 마무리되는데요. 왜 이거부터 보여드리냐면 오늘 큐레이터 토크는 이 장면을 마주하기 위해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목차는 한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왜 백자 전시를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것에 이어서 전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왜 그렇게 구성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도 무슨 유치한 영화 제목 같지만 전시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지금 펼쳐놓은 이 전시가 어떻게 준비가 됐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큐레이터라는 이름으로 대표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 전시는 어디까지나 이준강이라는 사람의 개인 전시가 아니라 리움이라는 브랜드로 우리 직원들이 함께 만든 전시라는 점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 선생님들께서는 다 펼쳐진 전시만을 늘 보시게 되지만 그 전시가 도착하기까지의 여러 모습들,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약간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백조 같은 모습으로 있지만 이 모습을 하기 얼마나 물속에서 발버둥을 쳤는지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하는 일들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시 들여다보기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큐레이터 투어처럼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전시장을 갈 수 없으니 여기서 이미지를 가지고 마치 전시장 투어를 하는 것 같은 그 전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 3번은 금방 지나가고 주로 4번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백자를 선택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미술관 상설 전시실 M1을 보신 선생님들이라면 우리 미술관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아실 겁니다. M1 4층과 3층에 청자와 분청사기 백자가 있고요. 2층에 고서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금속공예하고 불교 미술이 있죠. 그래서 우리 미술관은 이 4가지 고미술의 장르를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이 장르는 대부분의 박물관 미술관에서 비슷하게 공유를 하고 있는 우리 한국 미술사의 가장 큰 줄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장르에 있어서 몇 가지 연구들을 진행하고 각 장르의 중요한 부분을 캐치해내서 기획전시로 선보여 왔습니다. 우리 리움미술관이 시작된 이래로는요. 2006년과 2011년에 조선 말기 회화전 그리고 조선 화원대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고서화 영역이었죠. 그리고 2013년에는 금속공예 전시인 금은보화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재단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일종의 블록버스터 전시, 이 모든 장르를 통합한 세밀가기전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제가 이번 큐레이터 토크를 위해 만든 거는 물론이지만 몇몇 자료들은 소위 말해서 날 것을 지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직원들끼리 보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던 자료 그대로를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디자인적으로 안 예쁜 경우도 있겠지만 이건 제가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넘게 1년 반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직원들끼리 준비한 모습 그대로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갖고 온 거니까요. 약간 디자인에 대한 변명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결국 도자기하고 불교미술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수행하지 않는 것을요. 근데 저는 아까 소개받았듯이 도자기를 주 전공으로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도자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도자기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가지 장르로 나뉘어져 있죠. 청자, 분청사기, 백자, 제작 순서가 이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 미술관은 분청사기를 많이 소개해 왔습니다. 91년, 2001년 그리고 2011년에 미국에서 한번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청사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전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청자하고 백자가 남네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중에 뭐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청자가 2018년에 고려 건국 1100주년이 되면서 각 기관에서 많은 양의 고려 유물이 소개되면서 청자가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백자는 아직 다른 시각의 해석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를 생각해서 백자를 선택하고 지금까지 백자 전시가 뭐가 있었지 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백자 전시는 우리 호암미술관에서 아주 중요한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모두의 기억 속에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83, 85, 87 세 번에 걸쳐서 조선백자 1, 2, 3 전시를 했는데요. 1은 순백자, 2는 청화백자, 3은 18세기 청화백자의 전시를 했는데 이 전시는 아주 기념비적인 전시였습니다. 제가 호암미술관을 같이 운영하는 삼성문화재단 직원이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아주 도자사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전시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전시 타이틀을 제가 조선의 백자라는 타이틀을 걸고 일상적으로 조선을 말하지만 옛날 자료들 보면은 아주 익숙한 그 이조백자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조백자라는 말이 조선 백자로 불리어서 공식적인 석상에 올라간 그 첫 전시로 이 83년 조선 백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그 이전에는 이조 백자라는 말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시를 했던 우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들어보니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선 백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무슨 북한에서 갖고 온 도자기를 전시하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그만큼 낯설었던 용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조백자라고 하면 역사관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를 듣게 됐죠. 그런 의미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시였고요. 최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아주 좋은 전시였죠. 조선의 청화백자를 주목하는 큰 전시가 있었고요. 우리 호암미술관에서는 조선의 철화백자만 다룬 것은 아니지만 고려 청자, 조선의 분청사기까지 다 합쳐서 철화 안료가 들어간 도자기만 모은 철화자기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선 백자는 좀 뭐라 그럴까요? 큰 줄기 중에 몇몇을 끊어서 전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전시들도 보면 전시 효과가 좋은 항아리 그리고 제기 이런 것들로 끊어서 그 면모를 면밀하게 살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전시는 당연히 매우 가치가 있고 저도 이 일을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백자라는 세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전시를 해도 훌륭한 전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너무 넓기 때문에 한번 포괄을 할 엄두가 잘 안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해볼 경우 어떤 한 자리에서 조선 백자를 다 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도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은 저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좀 해봤는데요. 2015년에 있었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중심으로 진행했던 전시인데요. 아주 훌륭한 전시였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이전에도 있어 왔고요. 일본이지만 일본 민예관에서도 백자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전시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좋다. 그럼 조선 백자를 한번 통으로 한번 다뤄보는 전시를 기획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바로 우리 리움 재개관 후에 첫 번째 고미술 기획 전시로 할만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시는 아까 김태림 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우리 리움이 2004년 설립된 이래 비로소 선보이는 첫 번째 도자기 기획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백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조선백자로 정했으니까 전시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연구를 해야 될 텐데요. 너무 범위가 넓어서 오히려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PPT는 정말 내부 회의에서 제가 발제를 할 때 사용했던 페이지를 그대로 갖고 왔는데요. 청화백자가 정말 많고 500년 동안 정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생활용기였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도 나눠보고 저렇게도 나눠보니 문제는 시각적인 변화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분으로도 나눠봤어요. 왕실, 사대부, 민간.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선 초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로 가니까 사대부도 왕실 거만한 거 쓰고 민간도 씁니다. 그래서 구분이 모호해서 1섹션에서 본 다음에 3섹션으로 가면 아까 봤던 게 또 나오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보실 때 워낙 범위가 넓으니 더욱 간단하고 명료해야 한다. 그러면 시각적인 변화가 있는 안료로 따라 나눠보자라고 생각해서요. 보시는 대로 청화백자, 철화 동화백자, 순백자 이렇게
안료에 따라서 그리고 안료가 없는 새하얀 백자로 이렇게 나누었고요. 이걸 다시 지역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여기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광주 관요를 말하고요. 지방 백자는 그 이외의 지역에서 만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로줄을 그 안료, 세로줄을 지역 이렇게 나눠 보니까 이렇게 6 그리드가 생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청아백자입니다. 청아백자는 익히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급 재료였죠. 그렇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포기할까라고 하다가 아니다, 청아백자가 지방이 없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니 청아백자를 한 번 더 나눠보자라고 생각해서요. 전통적인 청아와 새로운 경향으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현재의 제목과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철화동화와 순백자는 중앙의 작품들, 지방의 작품들이 시각적으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순백자는 이런 작품이지만 지방의 순백자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냐면 품질도 좋지 않은데 문양마저 없으니 박물관, 미술관에서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보여준다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전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최근의 관람객들은 명품 우선주의가 아니라 좀 더 개성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 사회 자체도 너가 했던 걸 내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의 시각으로 본다면 지방민들이 사용한 별 볼 일 없는 그릇이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미술품으로 갖다 놓고 감상할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방백자에 대한 조명도 이번 전시의 특장점으로 오히려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6 그리드가 완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작품을 이제 수배를 머릿속으로만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국보와 보물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여기 업을 이걸로 삼고 있지만 다른 기관에 전시를 하러 가다 보면 그냥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노란색으로 국보 보물 써 있으면 이렇게 더 보거든요. 저도 뭐 다를 게 없어가지고 국보 보물이면 한눈에 한 번 더 본다라는 이 저의 극장의 우상주의랄까, 이렇게 남들이 좋다 하면 저도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을 그래, 국보 보물이라는 브랜드는 확실히 객관적으로 좋은 작품이니 중간중간 섞어서 집중도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게 하지 말고 한번 이것만 모아보는 특별한 경험을 한번 제공해 드려볼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미술관에 특별한 공간이 있죠. 블랙박스. 여기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작업으로 무엇을 했냐면 여기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제 마음대로 선발을 해서 이렇게 좋은 작품들은 빼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섹션을 마련해서 조선백자 명품만을 보여주는 일종의 프리퀄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 자리는 다른 작품으로 충분히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백자 명품이 있는 공간을 일부로 삼고 블랙박스를 활용할 것, 그리고 청아백자, 철화동화백자, 순백자는 2부부터 4부로 해서 본격적인 서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삼고 그라운드 갤러리 아래층을 사용할 것, 이렇게 공간 구성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전시에는 몇 가지 특장점이 생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백자 전체를 아우르는 소위 말하는 조선백자 토탈전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식 기법과 지역에 따라서 단순 명쾌하게 6개의 그리드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작품 선정을 해보니 한 185점 정도가 출품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소장처는 우리 미술관 소장품 42점, 외부 대여가 총 144점 정도 되는데 국내 대여가 109점, 그리고 해외 대여가 34점으로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번 얼마나 수확이 있었나 하고 살펴보니 지정문화재의 절반 이상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소득이랄까 성과가 있었습니다. 조선백자는 제가 살펴보니까 총 59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모아보니 31점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을 수 있었던 건 결코 저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리움미술관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신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자리에 계시든 안 계시든 정말 항상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은 이 전시 기획을 선보이고 각 기관을 찾아뵈면서 조선백자 명품을 소위 말해서 사냥하고 있을 때
이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제가 원했던 것보다 더 챙겨주신 기관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시는 우리 리움미술관이 개최했지만 대여처 무려 14개 기관입니다. 이 14개 기관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고미술 그리고 조선백자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마음들이 하나로 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명품 외에 민간 생활백자도 이번에 소개를 할 수 있게 됐고요. 해외 기관과의 교류라는 국제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획 전시가 있을 때 해외 기관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은 그냥 작품이 오고 가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각 기관이 어떻게 일하는지 시스템도 서로 배울 수가 있게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인적인 교류,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밀도, 신뢰도를 쌓을 수 있어서 우리 미술관의 신뢰도를 해외에 알릴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한국에서 전시를 이렇게 하는구나, 전시 기법도 해외와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자는 여러 가지 수집의 역사 때문에 청자하고는 다르게 미국, 유럽 쪽에는 좋은 작품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요. 대부분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의 6기관하고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이 됐으니 제 머릿속에서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빌리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시를 준비하라입니다. 국내 기관은 이미 서로 잘 알고 있고 전화나 이메일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좀 늦게 찾아뵙고 진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해외 기관은 적어도 1년 전에는 접촉을 하고 찾아뵈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작품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빌려가서 관람객들에게 전하려고 하는지 등을 마치 시험 보듯이 브리핑도 하면서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가서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저는 이번 6개 기관을 만나 뵙기 위해서 작년 5월에 소위 말하는 도일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국이었고요. 일본에 가려면 기관에 초청을 받아서 격리를 뚫고 코로나 검사를 약 3번, 4번 정도 하면서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우리는 그 삼성전자의 초청을 이끌어내서 도쿄로 출발합니다. 2022년 5월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극적인 장면은 그 공항철도를 타고 가는데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런 신기한 세상이 있다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여드릴 건 아주 편안하게 그냥 마치 걸어서 세계 속으로를 보듯이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도착했더니 아날로그의 일본 해서 벽에 레몬하고 우메보시를 붙여놓고 바라보면서 침을 뱉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이 침을 모으려니까 잘 안 모으잖아요. 그래서 신침이 나오라고 이걸 벽에 붙여놓은 건데요. 화장실, 남자 화장실처럼 한 칸 한 칸 있고요. 거기 가서 벽 보고 이렇게 침을 모읍니다. 좀 더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에 써 있죠. 이매진 이렇게 써 있죠. 그렇게 해서 코로나 음성이 나와서 저는 격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호텔이 좋은 호텔인데 침대는 2개지만 혼자서 선배님과 각방을 쓰면서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격리 기간은 지루하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문고리에 걸린 밥을 먹으면서 버팁니다. 오늘 이 선배님이 안 나오셔서 이 사진을 썼는데요. 이렇게 도쿄 도청사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지만 그냥 방이 바뀐 새로운 격리처, 다른 방으로 간다 해서 좋아했는데 여전히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쿄 지역을 돌고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 미술관에서 회의를 하러 갔습니다. 이때는 몰랐는데요. 개막식 때 동양도자 미술관 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런 격리를 뚫고 여기까지 온 정성 때문에 뭐라도 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각 기관과 민간 교류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뵙고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 사이즈도 재고 교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작품들이 섭외가 완료가 된 뒤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간에 어떻게 배치할까 연구를 합니다. 큐레이터라는 사람은 그냥 글만 쓰고 작품 앞에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 미술관은 기획전시실, 블랙박스 그라운드 갤러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공간이지 않습니까? 매번 전시마다 새로운 공간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간을 해주시는 분이 있지만 그 전에 개인의 일반적인 구성, 기본적인 구성은 갖춰줘야 되죠. 그래서 종이에다 대고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다가 아니네 해서 지우고 이렇게 지금 모습과는 사뭇 다른 프로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블랙박스의 모습이고요. 그라운드 갤러리도 지금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전혀 다른 부분도 있고 너무 많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0대 1 종이를 출력해서 자를 대고 제도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역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요즘에는 컴퓨터로 다 할 수 있는데 못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와중에 저는 이제 함께 일하는 후배를 얻게 됩니다. 후배에게 그림을 이제 컴퓨터로 그려봐라고 했더니 PPT로 그리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예전에 한번 배운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지금의 배치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구상했던 배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아까 일본도 갔다 왔고 재료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배치를 해봅니다. 이렇게도 놔보고 저렇게도 놔보고. 사실 국내 대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걸 진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배치가 끝나야 여기다 놓기로 결정하고 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빌려줄 기간은 생각도 안 했는데 저희 혼자 여기도 놔보고 마치 내 것처럼 이렇게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 순간이고요. 지금 배치도 이렇게 보시면 저쪽 그라운드 갤러리인데 지금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도록에도 써 있지만요. 건축사 사무소분과 모셔가지고 공간 디자인을 완료 짓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공간 디자인이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면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3D화 되어서요. 지금의 모습처럼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마치 사진 같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의를 거듭한 끝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 경주에서 큰 지진이 한번 있었죠. 그 이후로도 계속 지진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지진이 종종 나고 있습니다. 물론 느끼고 큰 지진은 없지만요. 그런데 이 경주의 지진은 그 이후에 미술관, 박물관의 전시 방법을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고 낚싯줄이나 다른 장치들은 전시 감상을 방해하는 용도라고 생각해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되었고 좀 선진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기도 하고요. 미국 특히 서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낚싯줄을 한 것도 있고 우리가 실측을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그 황동봉이라 그래서 그 미국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뒤를 잡아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벽부장으로 되어 있으면 뒷면이 안 보이니까 가장 좋은 방식일 수도 있겠는데 이번에는 두 방식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낚싯줄이 있으면 조금 눈에 덜 거슬리는 게 내면에 다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림자가 전부집니다. 그 다음에 이 황동봉으로 하면 뒤쪽에 크게 거슬리는 게 있는데 3면에서는 그래도 깨끗하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황동봉 제작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번에 출품된 작품이고요. 이렇게 참빛같이 생긴 걸로 도자기에 이렇게 해서 각도를 따냅니다. 그러고선 이걸 모조지에 그려서 이 곡선대로 황동봉을 만든 게 지금 전시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예쁘게 보이느냐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그 공간 구성은요. 공사를 통해서 현실화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패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 재활용 패널이라 그래서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환경도 생각하고 뭐 그런 경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적용을 해서 뭐 항상 재활용할 수 있는 패널로 공사를 진행하고요. 아래층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다가 블랙박스도 이렇게 카페트가 깔리고요. 아래층도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공사가 다 끝났으니 작품을 넣을 쇼케이스를 준비해야겠죠. 창고에서 쇼케이스를 이렇게 갖고 와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아주 진짜 날것의 모습들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재활용 쇼케이스도 있었지만 작품의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쇼케이스를 새로 제작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블랙박스의 모습의 설치 전인데요. 이렇게 조립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갤러리는 조금씩 현재의 모습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꽤 괜찮은 모습이 갖춰졌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또 한편으로 이 도록을 남기기 위해서 인쇄소를 향합니다. 인쇄소에서는 감리라고 해가지고 색깔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인쇄기가 돌아가면 끝날 때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도 많고 제작 부수도 많기 때문에 이날 밤을 꼬박 새면서 이렇게 색 감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막일에 맞춰서 도록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작품들이 들어옵니다. 국내 각 기관에서 작품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우리 직원이 거기서 빌려올 때랑 지금 도착했을 때랑 상태가 똑같은지 행여 오다가 깨지진 않았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고요. 문제가 없으면 설치에 들어가고요. 해외에서 온 작품들은 쿠리어라고 해서 호송관, 이 작품을
직접 가지고 오는 출장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오실 경우에는 같이 진행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화상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계신 분이 도쿄박물관 직원인데요. 요걸 도쿄박물관에서 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못 오셨을 경우는 이렇게 화상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작품을 안전하게 설치할지, 어디를 잡으면 안 될지, 약점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의논하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실제 쿠리어가 오신 경우에는 이렇게 작품 설치를 하고 이렇게 우리 교류의 증거를 남기기도 했네요. 마지막 전시장 마지막에는 노출 전시를 감행했는데요. 노출 전시다 보니까 전시의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다가 작품 배치를 잘 해놓고 비닐막을 걷어내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잘 차렸어도 예쁜 전시가 되었습니다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예쁜 그 그래픽 디자인으로 여러분께 선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과 함께 우리 전시를 잘 함축할 수 있는 이런 키 비주얼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드디어 공개하게 된 것이 머릿속에서 꿈꾸던 이런 모습들입니다. 블랙박스와 그라운드 갤러리의 모습들입니다. 안 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하네요. 네. 그리고 노출 전시, 그리고 아까 했던 밤을 새워서 인쇄했던 도록은 이렇게 완성이 돼서 기존에 관람객 여러분들께서 사진은 앞에 한꺼번에 있는데 뒤에 앞뒤 보면서 이 작품 설명 보기가 너무 귀찮다라고 해서 같이 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가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도록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DID라고 해서 우리 리움 디지털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꿈꿨던 것은 작품을 모두 360도에서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게 하나였는데, 그래도 저는 좀 부족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용 얼굴을 볼 때 꼬리도 보고 싶은데 꼬리 볼 때는 얼굴이 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서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치 두루마리 화장지 풀듯이 이렇게 뽑아내서 하나의 그림, 화폭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완성된 게 이번 그 펼침 화면인데요. 여기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극복할 수가 없는 건데, 지구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세계 지도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북극하고 남극이 커지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체다 보니까 실제로 자세히 보면 발가락이 좀 커졌어요. 이렇게 대바리가 돼가지고. 근데 그렇지만 아주 왜곡이 큰 위쪽 아래 보조 문양 부분은 아예 잘라내면서 그런 부분을 좀 감추려고 했고요. 저쪽 이 오른쪽에 이 슬로프 쪽에 있는 작품들은 19세기의 병들은 더더욱 왜곡이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잘라서 재배치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부채꼴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서 재배치를 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3차원을 2차원으로 만들어서 한눈에 바라본 특별한 경험도 이번에 7작품을 통해서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 금요일 드디어 기자분들을 모시고 우리 전시를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고, 생전 처음으로 막 검찰청 출두하는 듯한 느낌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갔더니 여기 이렇게 마이크 9개를 저한테 떡 주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께 드디어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조선의 백자 군자지향전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큐레이터 투어가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지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를 이제부터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번 전시를 아까 기자간담회를 했더니 주요한 일간지에서 제목을 이렇게 해서 선보였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조선 백자의 스펙터클, 국보보물만 31점, 조선 명품 백자 한 자리. 제가 이번 전시에서 공을 들였던 몇몇 승부처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우리 현대미술 같은 경우는 보통 그라운드 갤러리에서 시작을 하는데 고미술은 항상 블랙박스에서 시작을 해왔습니다. 블랙박스는 집중도가 높은 공간이고 현대미술에 비해 크기가 작은 우리 고미술들을 좀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블랙박스에서부터 전시를 시작하기를 바랬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관람객 분들은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계정은 없습니다만 다른 분들 것 통해 가지고 좀 보면은 좋은 전시를 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명작들 아니면 해외 거장들의 작품을 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그런 작품이 있는 특별한 공간에서 내가 즐겼다라는 기록,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증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고미술 갖고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백자는 처음부터 감상을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단 생활용기와 의례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압도하는 힘이 혼자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였을 때는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우리 고미술은 또 한 가지, 조명을 받았을 때 이전보다 훨씬 예뻐집니다. 마치 화장을 한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시 준비를 할 때 왜 이렇지 했는데 전시장에 들어가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이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시 조명을 효과적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의 공간을 전체적으로 어둡게 하고 작품만 반짝이게 하면서 전체 군집으로 보여주되 모두 360도로 볼 것, 이게 저의 블랙박스에서 승부를 위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람객분들이 가장 집중도가 높은 첫 번째 코너에서 한꺼번에 펼쳐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초입에 어떠한 작품들도 두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김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보여주고 계속 꽁꽁 감춰놓다가 딱 꺾었을 때 이 장면이 펼쳐지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부분이 저기 블랙박스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람객처럼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오신 분이 와서 와 하면은 크크크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됐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공간은 그런 집중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을 때의 스펙타클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공간이고, 이걸 관철하는데 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부, 3부, 4부와는 별개의 공간이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공간 2부, 3부, 4부에 속하는 작품들의 대표작들을 뽑아서 한꺼번에 펼친 공간이기 때문에 이번 군자지향의 군자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그 부분의 명품들만 모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조선백자 국보 보물의 절반이 있어서 눈 닿는 곳마다, 발 닿는 곳마다 국보 보물이 펼쳐지기 때문에 항상 집중도를 요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2부, 3부, 4부의 대표작만 있는 이 공간을 그냥 편하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리그 위의 리그,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기 쉽게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더니 직원분들한테는 쉽게 이해가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럽네 했는데 그래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은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 블랙박스는 왕 중에 왕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작품들이 있나? 42개 중에 사실 몇 개만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작품들 함께 살펴보시기로 하죠. 딱 들어가면 있는 이 작품은요, 백자청하 매중문호입니다. 우리나라 청하백자를 대표하는 작품인데요. 여기 위에 보면은 보조문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아래도 보조문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청하안료를 사용해서 매화와 대나무를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 교차해서 그렸습니다. 매화와 대나무가 서로 섞여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만든 청하안료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썼고요. 중국도 이 시기에는 많은 코발트가 발견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으로 치면 이란,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에서 수입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청하안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값어치가 높았기 때문에요. 실패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 때부터 굉장히 정성껏 만들었고, 지금 이렇게 청하백자만 모아서 보여드리니까 뭔가 많은 것 같이 사실 전체 수량에서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보통 소품이 있지 이렇게 큰 작품은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박스에서 온통 돌아봐도 조선전기 청하백자 큰 항아리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많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소품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소품들이 있고 더 많은 것들은 순백자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좀 더 조선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위와 아래쪽에 있는 보조 문양이 사라지고 화면 전체를 마치 종이처럼 사용해서 화조화를, 정확하게는 송조화죠. 소나무와 새를 그렸습니다. 우리 M1 2층에 가보시면 고서화들이 있는데 조선 전기 작품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장을 적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조선 전기 그림은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죠. 그런 와중에 이 조선 전기 청하백자에 있는 이런 회화적인 문양들은 조선 전기의 화풍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도자사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 청하안료로 그렸는데도 뭔가 소나무의 나무 줄기랑 새와 솔잎은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저게 뭐냐면 다른 안료를 썼나? 그게 아니라 똑같이 청하안료인데
청화 안료 안에 얼마나 코발트라고 하는 청화 성분이 다른가에 따라서 발색이 다릅니다. 그래서 코발트 성분이 많을수록 저런 푸른빛이 나고요. 이쪽 나무는 뭔가 철이라던가 니켈, 망간 같은 불순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색이 탁하다 혹은 어둡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해를 못했다면 막 섞여 있을 텐데요. 나무만 따로, 솔잎과 새는 따로 이렇게 되었어요. 이런 것들은 재밌게도 최근에 경기도 광주에서 발굴된 파편에 의하면 이런 도편에 청화 안료들을 이렇게 선을 그어서 성분에 따라서 어떤 발색이 나는지를 체크한 시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이런 도자기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한켠에 이런 재밌는 모양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건 항아리라기보다는 보통 호라고 하잖아요. 항아리는. 근데 이건 호라고 안 써있고 산뢰라는 어려운 말이 써 있어요. 산뢰가 뜻이 뭔가요? 그러면 산이 그려진 호를 산뢰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붙인 제기의 이름인데요. 귀가 이렇게 있고 고리가 달려 있고 가운데 산이 있죠. 이거는 오리지널이 따로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제기이죠. 조선 후기 때 걸로 종묘에 가면 이 산뢰가 지금도 전하고 있죠. 저 산뢰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돼서 중국 고대부터 내려오던 건데요. 여기다가 맑은 술을 담아서 을에 제사를 할 때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조선 전기에 남아 있는 백자 중에 가운데 있는 이 파란색 청화안료 그리고 이 갈색빛 나는 건 철화안료거든요. 한 도자기에 청화 철화가 있는 조선 전기 백자는 이 작품이 유일합니다. 좀 더 크게 보시죠. 이런 모습. 산도 뭔가 좀 고식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산수를 그렸다기보다는 중국 청동기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보입니다. 다음은 용이 그려진 병입니다. 이것도 왜 두 작품을 나란히 놨냐면요. 용이 그려진 항아리, 용이 그려진 병. 아무튼 용은 뭐의 상징인가요? 왕의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전기에는 특히 용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해서 일반에서 쉽게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도 적은데 임진왜란 때 이미 조선 전기에 용이 그려진 백자가 거의 소실됩니다. 그래서 현재 용이 그려진 백자 중에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건 이 두 작품이 유의합니다. 다음은 아주 예쁜 접시인데요. 제가 접시라고 말했지만 사실 잔 받침 같습니다. 저기 온폭 파여 있는 곳에 잔을 이렇게 놓는데요. 아마 술잔이었을 거예요. 혹은 찻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 조선은 차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술잔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술잔은 아주 낭만이 있어요. 그림이 여유가 있고 여백이 있고요. 여기에 술잔을 받으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딱 술잔을 드리면 받은 분이 딱 드십니다. 딱 술잔을 들면 글자가 나옵니다. 망우대 근심 걱정을 잇는 찻잔. 술맛이 아주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청화백자 이후에 한 중간쯤에 철화백자 국보가 나옵니다. 이 철화백자는 마치 묵포도도를 보는 것 같은데 이 작품의 뒷면을 지금 전시된 거의 뒷면을 보시면 이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요, 포도덩굴을 건너뛰고 있는 원숭이의 모습이 있죠. 이 원숭이의 몸 동작이 굉장히 운동감이 넘쳐서요, 고요한 이 묵포도도 속에 굉장한 생명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안내를 몇 번 해봤는데 이 비례가 안 맞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안 보셔도 아주 훌륭한 작품이겠죠. 그 42점이 있는 작품들 중에 혼자만 결을 달리하는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왜 결을 달리하냐면요, 좋은 것들이 국보 보물로 지정되잖아요. 그러면은 역시 경기도 광주 그 중앙에서 만든 것들이 주로 지정이 됩니다. 지방에서 만든 백자 중에 보물로 지정되어서 지금 전시된 작품들 중에 지방 작품은 이 작품이 유일합니다. 한 작품 더 있는데 그거는 경기도 광주 관요가 성립되기 이전에 지방에서 만든 거고, 성립된 이후에 지방에서 만든 작품은 이 작품이 전시된 것 중에는 보물로 지정된 것 중에서는 유일한데, 한번 위에 보시죠. 저기 막대사탕 같은 모양이 위에 있는데 사실은 구름이고요. 아래 대나무는 무슨 덩굴 같지만 나무에 그 줄기가 없이 마치 덩굴처럼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백자의 색이 어떤가요? 백자가 맞나? 회자 아닌가? 회색빛이 더 감돕니다. 지방에서 17세기 때 만든 도자기들은 이렇게 회색빛이 감돌면서 철 안료를 사용해서 좀 더 자유분방하게 그립니다.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희소성 있는 작품이어서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자, 상감, 그러니까 상감 청자 하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감 백자 하면은 좀 굉장히 어색해요, 이름 자체가. 하지만 조선 전기에는 고려의 여운이 남아서 상감 백자도 제작했습니다. 지금 석점 정도가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입니다. 상감은 파고 채우고 정리하는 기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한가운데 선을 파고 검은 흙을 넣고 정리해서 고려의 상감 기법이 남아있는 그 잔향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전시된 작품들이 또 아주 특별한,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보면 금방 저거 하실 만한 작품도 있는데요. 단송미술관이 자랑하는 국보입니다. 이 작품은 작품 자체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최근 기사로도 잘 알려져 있죠. 소장 경위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요. 작품을 먼저 보시면 조선 후기에는 새로운 요구들이 백자에 빗발칩니다. 그게 뭐냐면 좀 더 장식적이고 화려한 것들을 갖고 싶다라는 수요자들의 요구인데요. 그런 거에 반응해서 양각, 그리고 아까 보셨던 청화, 또 철화, 그리고 붉은 빛이 나는 동화, 모든 기법을 총동원해서 한 작품에 들이붓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전시된 작품 중에는 이 모든 게 다 들어간 작품으로는 전시장에서 이 작품이 유일합니다. 덩치도 크고 조선의 장식적인 경향의 최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보시고 나중에 그라운드 갤러리에서 다른 작품을 보시면 조선의 어떤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추구했는지를 잘 대변해 줍니다. 보시면 여기 양각을 하고, 정확하게는 각을 한 게 아니라 위에 덧 입힌 겁니다. 흰색 국화꽃을, 그리고 거기다가 철 안료를 칠해서 갈색 국화를, 아래는 빨간색 동 안료를 사용해서 세 가지 꽃이 아주 소담스럽게 피어 있는 모습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도자기 백자를 보다 보면 사실 사람 눈이 장식에 먼저 가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래서 일부러 승부를 제일 앞에 청아백자, 조선백자의 최고봉인 청아백자를 전면에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철화와 동아백자, 채색백자를 뒤에 놔뒀고요. 그 이후에 아주 그 본질만 남아있는 순백자를 배치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블랙박스에서 순백자를 설치하면서 순백자 너 다시 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순백자는 조선이 추구한 백자의 길을 잘 대변해 줍니다. 조선 그 15세기 혹은 16세기 초반까지 볼 수 있겠는데요. 15세기 때 만들어진 이 항아리는요, 좌우 대칭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아주 정선된 흙을 사용했고 균정하고 아주 엄정합니다. 조선 왕실이 기본적으로 추구했던 그 백자의 길은 이렇게 정반합이 딱 맞는 최고의 그 정갈한 백자였어요. 이런 것들이 조선 전기 활력 넘치는 사회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은 사실 건국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세종임금, 그 이후에 성종임금이 나오시면서 아주 때이른 절정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때이른 절정은 이 백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림박물관이 소장한 이 반합은 금속기로 만든 합을 백자로 번안한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바로 금속 부분의 흔적입니다. 금속기를 자르면 끝에 손이 날카로우니까 이런 부분을 접으면은 정리가 되잖아요. 그 접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두터워지죠. 그런 부분이 백자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금속을 번안한 조선 백자, 그렇지만 여전히 균정함과 대칭, 비례 등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왜 너무 물이 맑으면 뭐 물고기가 살지 않아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조선 500년 내내 이렇게 균정함과 엄격함만을 내세웠다면 굉장히 갑갑한 사회였을 거예요. 이런 조선 초기의 엄정함은 조선 후기가 가면서 여러 모습으로 갈래를 치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서 좋아하는 다랑아리에서는 또 다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일단 색부터 투명하면서 안쪽까지 잘 들여다 보이고요. 다랑아리는 참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아까 보셨던 조선 전기의 비례, 균정함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든 다랑아리는 몇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 요소를 잘 갖춘 게 바로 국보로 지정된 이 작품인데요. 대략 직경으로 봤을 때는 한 43에서 45cm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42cm면 아깝다 실패 이건 아닙니다. 적당한 비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위아래를 따로 만들어서 붙이는 거다 보니까 이 붙인 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티가 안 나게 둥글게 잘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 작품은 측면 선을 보시면 붙인 라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고요. 직경도 44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입이 크고 밑에 잘 받치고 있어서 다랑아리의 풍성한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붙이는 부분이 각이 진다거나 혹은 가마 안에서 이 균형이 무너져서 한쪽으로 이렇게 쓸린 도자기들이 많이 있죠. 사실 그런 것들을 요즘 현대인들은 구입하고 곁에 두고 누리면서 조선백자의 여유라던가 관용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것도 좋습니다만 조선백자가 기본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엄정함과 균형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조금 틀어져도 분명히 아주 여유 있는 관용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조금 초를 치자면 경제적인 요소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원가를 생각하는 거죠. 저기에 들어간 돈과 나무와 이동, 유통비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 찌그러졌어도 그 안에 무언가를 담아 쓰는 저장용기로서의 기본이 성립한다면 웬만하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백자 중에 이 다랑아리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게 되는 거고요. 최근 현대에 와서는 어떤 백자보다도 가장 인기 있는 백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자간담회부터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다 보면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조선백자에서 다랑아리가 한 석점 나왔네요. 왜 더 안 내시고 3개만 내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일부러 그랬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조선백자 토탈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선이 최근 인기 있는 조선백자에만 쏠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오히려 배치를 제일 뒤쪽에 석점 정도, 그것도 최고의 명품들로만 한다면 다른 백자들과 잘 어울려서 혼자만 있는 다랑아리가 아니라 조선백자 역사 속에 있는 다랑아리로서 존재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조선백자 다랑아리를 더욱 가치 있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이고요. 아래 이제 그라운드 갤러리에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라운드 갤러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서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1부는 그냥 명품들이 계속 있는 건데 2부부터는 다시 청화, 철화동화, 순백자의 순으로 스토리가 이어지고, 거기에 제가 본격적으로 전시 제목에 달았던 군자지향의 모습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청화백자는 위엄과 품격을 담고 있습니다. 논어 현문편에 보면요, 군자라는 사람은 수양을 통해서 결국 자신을 깨우친 남까지 편안하게 하는 게 군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조선 초기 그리고 후기까지 만들어진 청화백자에 담겨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먼저 위엄을 나타내는 것을 보시면요, 역시 용 항아리입니다. 이번에 이데미츠 미술관에서 어렵사리 빌린 중국 명나라 선덕 황제 제위 기간에 만들어진 청화백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왜 선덕연제냐 하면 청화백자의 최고 브랜드가 있다면 선덕 황제 때 만들어진 청화백자를 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요즘에 중국 사람들 막 가짜 만든다고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나라 때 만든 청화백자에도 선덕연제라고 써 있는 것이 있어요. 청나라 때의 가짜죠.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는 아주 의미 있는 도자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데미츠 미술관의 이 작품은 진짜 선덕연제 때 만들어진 작품인데 한번 발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파랗고 청화의 순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완형으로 깨끗하게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크기, 그리고 이 용의 기백, 그리고 코발트의 발색,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가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전시를 하고 안내를 해보니까 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큐레이터 토크 때는 중간에 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해보려고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조선은 청화백자에서 용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경기도 광주에 우산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구호가마라는 데서 이런 파편이 출토되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 전기에 용이 그려진 항아리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파편이기 때문에 아주 가치 있죠. 발색을 한번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색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만 이게 이제 파편인 채여서 완전한 모습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번에 전시된 이 병을 통해서 조선 전기 용의 모습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모습을 아래층에 있는 이데미츠 작품과 함께 비교하면 확실히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데미츠 바로 옆에는요, 18세기 혹은 17세기 후반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우리 조선의 청화백자 울룡문호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높이가 62cm에 달하고요. 현존하는 운용문호 중에는 가장 큰 작품입니다. 사실 용은 고려 때부터 만들어졌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용이 양각되어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고려사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사대에서 서울과 지방 백성들의 옷과 그릇에 여기 써 있죠. 용이나 복무늬를 그리는 것을 금지하자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쫓았다. 왜 그랬을까요? 용과 봉황은 결국 왕의 상징이기 때문에 함부로 백성들이 사용할 경우 왕의 상징이 너무 보편화될 우려가 있죠. 그 말은 곧 왕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문양이 되었던 것이죠. 또 다른 용 항아리를 보시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주 호쾌한 모습들인데 용만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발가락을 셉니다. 3개인가 4개인가 5개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발가락이 5개인 것만 2점을 선정을 했는데 이건 전시되지 않은 작품이지만 5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오조룡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발톱이 5개인 겁니다. 그런데 왜 오조룡이 중요한가? 발가락만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원나라 역사책인 원사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린, 난조, 봉황, 흰토끼, 영지 그리고 쌍각 오조룡 2개의 뿔과 5개의 발톱이 있는 용 등은 옷으로 입는 것을 금한다. 아까 고려사 기록하고 일맥상통하죠. 역시 지금 우리는 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싹 지우고 용만 보면 2개의 뿔과 5개의 발톱이 있는 용은 곧 황제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중국 역사를 얘기할 때 황제와 왕을 좀 혼동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황제의 상징, 왕보다 위에 있는 황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원나라 때 도자기들을 보면은 4개짜리가 좀 많이 보여요. 5개짜리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원나라 때 도자기를 만들 경덕진이라고 남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출토된 게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미술관에 공개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5개짜리. 그러니까 확실히 잘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나 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작품처럼 같이 명나라 선덕제에 만든 것 중에도 5개짜리가 있고 이번에 전시된 3개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후기가 되면 이렇게 4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어서 좀 혼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중국은 쌍각 오조룡을 황제의 상징, 그러니까 사람 왕의 상징으로 인식은 했던 것 같고요. 4조룡, 3조룡, 그러니까 발가락이 개수가 내려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4조룡은 왕, 3조룡은 제후국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결국 발가락의 개수로 황제로부터 사열을 받아서 중화질서에 편입된다는 그런 황제 왕 제후로 이어지는 중화질서를 상징하는 용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우리 조선 전기의 발가락 3개짜리는 좀 이해가 가네요. 근데 요즘에는 그 광화문 쪽이 종로 쪽이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파편도 나왔는데 발가락이 4개 있습니다. 5개짜리가 좀처럼 없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세종실록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발가락 3개짜리인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백자청화 주해라고 써 있죠. 술바다. 백자청화 주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받은 것 같아요. 학자들별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다 아니다 중국에서 받은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중국에서 받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 모습 보이세요? 요게 이데미치에서 빌려온 작품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작품이 현존했다면 이런 모습에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선에 전해져서 아까 우산리 구호에서 나온 파편들 같은 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사실 발가락 개수는 완벽하게 지켜진 것 같지는 않아요. 조선 후기 때 만들어졌지만 조선 전기 때 걸 그대로 모사한 그 이성계 어진을 보면 발가락이 5개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국조 올해의 설해라고 1474년 있는데 발가락이 5개. 그리고 그 시기에 만들어진 비슷한 모양의 항아리가 현존하는 걸로 보면은 저런 것들도 실제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른쪽에 이번 기획전시장에 있는 작품 그리고 왼쪽에 상설전시장에 있는 작품은 뿔이 2개고 발가락이 5개인데 그런 걸로 봐서는 확실히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약간의 경외심은 가지고 있어서 특별할 때만 만든 것 같습니다. 민화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발가락 5개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경복궁 긍정전 천장에 보면은 이런 용들이 있거든요. 발가락이 7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라고 절대 못 써. 그러니까 5개는 정말 특별한 거야라고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5개면 대체적으로 작품은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대여하려고 각 미술관 박물관에서 출판한 도록들을 싹 모아보니까 5개짜리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희귀한 건 아니고 가끔 조선 왕조도
가끔 중요할 때는 만들었던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일반민들이나 사대부들이 사용할 때는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화에서 3개, 4개를 조정하면서 사용한 걸 보면 확실히 5개에 대한 경외심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잔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중국에서 쌍강오조령은 황제의 상징이었고 발강 4개, 3개짜리는 중화질서의 편입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아예 사용한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사용했고요. 인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왕실에서 사용했지만 조선 후기에는 점차 대중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된 작품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이 왕실에서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던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행사 때는 이런 모습으로요. 용항아리에 쌀을 가득 담고 저런 나무를 꽂아놓고 비단이나 색종이로 꽃과 새를 담아서 군신과의 개서적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혹은 이 안에 술을 가득 담아서 네, 한 명씩 신하들 나오세요. 그래서 은국자로 퍼줍니다. 잔에다가. 그러면서 어디서 꺼내서 주냐요? 이 용항아리에서 주죠. 그러면서 나는 용이고 용은 곧 나는 조선이다. 그리고 신하들은 여기서 내가 따라주는 은국자에서 따라주는 술을 먹는다는 건 곧 이거죠. 나는 왕이고 너는 신하야. 이 개서적인 관계를 시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항아리의 의미는 굉장히 조선에 있어서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작품 중에 좋은 작품이 있는데요. 보상화 당초문이 아주 디자인 잘 돼서 잔 받침에 들어간 겁니다. 조선시대 청화백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디자인화돼서 패턴화돼서 도자기가 들어간 것들이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다른 경우에 다른 기종에 이렇게 덩굴 문양과 함께 들어가기도 해서 좀 더 뭐라 그럴까 회화성보다는 도안화된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그 옆에는 군자를 꿈꾸는 선비들의 기계를 보여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군자를 둘 수가 있겠죠. 대나무나 매화 이런 것들이 청화로 그려지면 이렇게 곱고 단아하게 그려집니다. 왼쪽에 대나무 여백이 넓어서 아주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매화가 단정하게 피어 있습니다. 요즘이 매화철이라 아주 저는 이쪽 면 보는 게 아주 즐거운데요. 또 하나는 시를 적어놓은 항아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시가 적힌 도자기들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이 오사카 시립동양도자미술관의 이병창 박사가 기증한 이 작품입니다. 전서체로 글을 쓰셨어요. 누가 썼는지. 근데 여기 있는 시를 한번 찾아보니까 시의 완전한 문장을 쓴 게 아니라 본인들끼리는 대충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되는 문장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거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결국에는 찾았습니다. 하나는 송나라 성리학자인 소옹의 시인데요. 산들산들 부푸는 회포가 모두 봄이로구나라는 시의 한 구절을 따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자가 적혀 있는 도자기들은 한 10이면 9이 술과 관계가 있습니다.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술 내용은 대부분 권주입니다. 권주. 술을 드세요라는 내용인데 이게 아주 멋있습니다. 200의 시인데요. 술을 권주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금항아리 헛되이 달과 마주하게 하지 말게나.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술독에 술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달이 비추지 않습니까? 그 달 비추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뭡니까?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해석할 때 정말 즐거웠어요. 이 부분을 찾았을 때 정말 재밌으면서 제가 옛날에 SBS 8시 뉴스에서 봤던 그 공원에서 여자 3분이 권주하는 노래 그 언제까지 춤을 추게 할 거냐는 그걸 생각하면서 요즘에는 너무 옛날만큼 멋있지가 못하구나. 제가 사학과를 나와서 술 많이 마시는 분하고 대학교를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멋있게 술 권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시상에서 설명드릴 때 꼭 이 작품의 이 200의 시를 소개해드리고는 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럴까 이번 전시를 통해서 청화백자를 소개하면서 우리 청화백자에 대한 변호랄까 변론을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바로 변화와 혁신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유교와 군자 그리고 청화백자라는 부분에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저런 전성기를 한때는 가졌으나 변화하지 못하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면서 청화백자의 제작 또한 퇴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조선은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분명히 반응을 하고 변화했습니다. 주역의 혁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표범처럼 변화하여 무늬가 더욱 화려하게 빛난다. 군자 표변이라는
용어인데요.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표변하냐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좀 안 좋은 말처럼 됐지만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군자라고 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자기 개선에 신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중국 도자기와 일반 도자기를 전시를 해왔습니다. 나란히 했는데요. 왼쪽에 채색된 자기, 오른쪽에 채색된 일본 도자기는 각각 중국과 일본 아리따 지역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중국, 일본 도자를 조선 백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대여해 왔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렇게 채색자기의 길로 나아갑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조선 임진왜란 이후에 필압 장인들을 통해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조선 장인들을 통해서 백자의 제작 기술을 체득한 건 맞지만 체득하자마자 다른 길을 찾습니다. 바로 중국과 연결되면서 다른 자신만의 미의 문화를 꽃피우죠. 그래서 아주 이른 일본 백자를 찾아봐도 조선과 닮은 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이런 색회자기를 보여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유럽에도 전파되면서 수출을 하게 돼서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채색의 길을 가게 되는데 조선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런 것을 보여드리는 코너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청화백자를 기본으로 해서 동화 안료를 포인트로 사용합니다.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좀 더 최대치로 사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안료가 있죠. 철 안료가 있습니다. 역시 청화 안료를 기본으로 철화 안료를 사용해서 장식성을 더해 봅니다. 혹자는 제가 안내를 드리다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분들을 만납니다. 이 앞에서 역시 조선은 일본과 중국보다는 못 만들었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더 깊게 이해하신 분들은 조선은 이렇게 소화를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변론을 드리자면 조선은 저런 도자기를 못 만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19세기가 되면 만들고 싶어도 기술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데 초반에는 오히려 일본을 가르쳐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개드립니다. 조선은 저런 것들을 못 만든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지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도자기가 저랬으면 굉장히 어색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도자기에 익숙함을 느끼는 거는 아마 그런 흐름들이 우리에게 아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채색뿐만 아니라 문양 요소들도 해외의 외래 요소들을 반영하는데요. 이 작품은 어떠세요? 딱 보면 중국이 떠오르시는지 일본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네요. 외색이 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약송이라고 해서 어린 소나무고요. 여기 구름들처럼 보이는 게 구름 문양으로 이 화면을 분할했다고 해서 운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건너와서 적용된 요소들입니다. 중국 도자기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빨간색이 박쥐거든요. 우리가 2019년 겨울부터 코로나 시국에 들어가게 되면서 박쥐는 코로나의 상징이 되어버렸지만 조선시대 그리고 청나라에서는 박쥐는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어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박쥐의 복자는 중국 발음으로 푸 이렇게 얘기하고요. 복자도 같은 푸 이렇습니다. FU의 같은 성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발음이 같기 때문에 박쥐는 곧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조선으로 전해지면서 이런 그릇들을 만들게 됩니다. 겉에 박쥐가 가득하지만 징그러운 게 아니라 전부 복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그릇을 나중에 이렇게 까치발에서 안쪽을 보시면 역시 복자가 딱 써 있습니다. 박쥐에 대한 변론을 제가 할 건 아니지만 원래 본령은 복이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이번 전시 때 좀 인기 있는 작품들 두 점을 보여드리고 왼쪽에 있는 작품은 우리에게 익숙한 까치 호랑이 호작화 민화도 있지 않습니까? 호작도 그 민화가 도자기에 쏙 들어간 모습이에요. 2차원에 있는 게 3차원으로 들어가면서 도자기를 싹 감싸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까치 그리고 그걸 올려다보는 호랑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둘을 이어주는 소나무의 그 사선이 긴장감을 화면에 가득 채우고 있고요. 이 모여 있는 긴장감은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제 측면과 뒷면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조금 보이죠? 날아오르는 까치의 모습을 통해서 한 번에 해소되면서 뒤쪽에 다른 사자의 모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민화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민화고요. 이 민화는 나중에 지방에 가서 다른 모습으로 변형됩니다. 인스타를 보니까 오른쪽 작품을 여성분들이 많이 찍어 올리는데요. 가운데 있는 그 그네 타는 소녀. 저희는 이 작품을 예전에 상설 전시 한 적도 있고 이런데 저희끼리는 그 애칭이 있습니다. 춘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에 춘향이 나오냐? 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좀 더 크게 보면 더욱 귀엽습니다.
춘향이가 자꾸 눈길을 사로잡는 이유는 앞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뒤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같은 그릇인데요. 이 춘향이는 이렇게 예쁜데 그 옆에 마치 춘향이의 미모를 시기하듯이 이렇게 매를 들고 쫓아오는 맨발로요. 옛날에도 이런 동네에 이런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전면만 전시했을 경우는 보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번 뒤돌아보면 쉽게 보실 수 있어서 충분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청아백자를 만들던 조선은 17세기에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요. 1627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나고 1760몇 년인가요? 우리 넷플릭스의 그 킹덤의 배경이 됐던 경신대기근이 일어납니다. 조선은 17세기 때 너무너무 힘든 삶을 지냈어요. 좀 살만하면 전쟁이고 살만하면 기근이고 그런데다가 중국도 명나라, 청나라 교체기에 들어가면서 청화 안료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역관한테 그 코발트 청화 좀 구해라라고 시켰는데 안 갖고 와요. 그래서 시켰는데도 안 갖고 오네. 막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어려웠던 시기를 저는 이 논어에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아주 화가 나서 공자님한테 물어봐요. 그 무리가 너무 공궁했거든요. 그래서 자로가 스승님께 여쭙니다. 스승님, 군자도 공궁합니까? 그랬더니 아주 여유롭게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로야, 군자는 공궁 속에서도 굳세지만 소인은 궁하면 멋대로 군다. 그러니 그 뒷말은 이런 거죠.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에서 이 세 번째 섹션을 떠올렸습니다. 공궁 속에서도 굳셌던 이 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17세기 철화백자의 세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자철화 울룡문호인데요. 아주 기백이 당당한 용이 그려진 항아리입니다. 17세기에 용이 그려진 항아리는 보통 청화백자의 대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아예 목적의식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런 학설을 다 뒤로 하고 그냥 미술품으로서 한번 감상하기에도 손색이 없는데 나중에 이 작품을 보시면 얼굴과 뻣뻣한 몸의 모습에서 청화 안료와의 차이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측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름인데요. 철화 안료의 특유의 강렬함이 더해져서 아주 보는 맛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했었으면 2006년도에 저희가 호암미술관에서 철화자기전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의 부제가 움직이는 색과 힘입니다. 그 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꼭 보셨으면 하는 게 이 작품의 편병인데요. 매화가 힘있게 그려져 있고요. 왼쪽에는 사실 아슬하게 그 가지가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근데 가지가 안 보이다 보니까 마치 매화 꽃봉오리가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 같이 그런 효과를 내어버렸어요. 매화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피는 추울 때 피는 꽃이라서 선비의 기계, 절개를 뜻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철화로 했을 때 더욱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재밌게도 뒷면을 보면 뒤에서부터 그림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시작돼서 어깨를 타고 앞면으로 펼쳐지는 아주 창의적인 구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매화의 기백은 청화백자와 비교했을 때 더욱 도드라집니다. 청화백자는 아주 곱고 단아하고 여린 보호받은 매화 같다면 왼쪽은 그야말로 강직한 기계,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선비의 모습, 그야말로 공궁 속의 굳센 군자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17세기 도자기는 중앙에서 만들었어도 이렇게 개구진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 어디서 보셨냐면 위에서 롤리팝 사탕 보셨죠? 구름이었는데 꽃으로 둔갑한 1인 2역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방에 가면 재밌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시를 하면서 몇 가지 승부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블랙박스 첫 장면이었죠. 두 번째는 계속 청화백자나 이렇게 품격 있는 것만 보여드리다 보면 피로합니다. 클래식만 계속 듣다 보면 뭔가 아이돌의 노래가 듣고 싶은 그런 건데요. 지방백자 속 웃음 코너입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관람객 여러분을 웃겨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품 선정에 들어갔는데요. 왼쪽 오른쪽은 아까 보셨던 철화백자 혹은 청화백자의 용을 떠올려 보시면 아주 개성 넘칩니다. 왼쪽은 입이 뭔가 이렇게 발사를 하고 앞에는 무스를 바른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그 롤리팝 사탕 같은 구름이 들어 있고요. 오른쪽 작품을 보면 왼쪽은 양반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마치 세서미 스트리트의 빅버드를 보는 것 같이 눈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용이구나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전시된 건 이 두 작품이지만 또 다른 용 같은 경우는 더욱 불친절해서 눈도 없습니다. 그냥 몸체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에서는 개성 넘치는 어떤 그 가수가 그랬는데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라고 했는데 진짜 힘들 때 이렇게
웃음 넘치는 작품들을 마련해 줬습니다. 여기서 더 웃긴 건 물고기의 다리가 달리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현대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이게 외계인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케로베루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국화입니다. 국화. 이게 원래 뭔지를 알면 더욱 재밌죠. 국화가 원래 저렇게 청아백자 같았어야 하는데 지방에서는 이렇게 창조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에서 아주 귀한 작품을 빌려주셨는데 철화로 된 호랑이는 딱 2점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쪽에 북청 사자노름에 나올 것 같은 호랑이가 탈바가지 쓰고 깜짝 놀란 눈으로 뭔가를 쫓아가는데 그 앞에는 사슴이 호랑이를 보고 놀라서 대숲으로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호랑이는 하나도 무서운 호랑이가 아니고요. 혹시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시면 발 보시면 식빵같이 생긴 저 발에서 꾹꾹꾹꾹 해주면 좋아할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거 빌려주신 오사카 동양도자미술관의 주임 연구원은 저한테 저 호랑이는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똑같이 놀랐습니다. 바로 이 작품을 보고 있는 사람 때문에 놀란 것 같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작품이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그 옆에는 일본 민예관이 가지고 있는 호작도입니다. 원래 저런 모습이었는데 필요 없는 건 다 걷어내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호랑이와 까치만을 그렸는데요. 아까 청아안료의 포인트로 사용되던 동화 안료는 지방으로 가서는 주 재료로 사용돼서 보통 18세기 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출토지가 불분명해서 지방 어디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서 어떤 논문에서는 북한 지역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동화백자 중에서는 이번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중앙박물관에 기증했던 작품 중에 6점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점입니다. 아주 작고 그림도 동이라고 하는 구리안료가 휘발돼서 국화가 완전하진 않지만은 이 작품이 주변에 있는 다른 작품이랑 비교하면 아주 발색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이 가지고 있는 아주 매혹적인 빨간색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백자인데요. 중앙에 응축된 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에 확산된 색을 보여드리려고 마련했습니다. 임금님들이 500년 동안 백자를 쓰셨는데 그 매정하게도 500년 동안 딱 한 분 성종 임금님이 딱 한 번 백자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백자잔을 들고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 비유하건대 대단히 공평하고 지극히 발라서 한 점의 허물도 없게 되면 선하지 못한 일들이 용납될 수 없는 것과 같다. 마치 이 백자를 사람에 비유해서 바른 인간을 찾아 투영해 보셨던 것이죠. 그런 작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조선 후기 때의 사각으로 된 묵호인데요. 저는 이걸 도록에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묵호에는 통용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아주 새하에서 선하지 못한 것들이 용납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것 같습니다. 새하얀 백자지만 양각이나 음각을 활용하면 이렇게 안료를 쓴 것보다 더 단아하면서도 조용하게 화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백자의 양각이 사용된 희귀한 예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중앙과 지방을 짚어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화나 동화 안료는 그래도 안료가 있어서 지방 작품이라도 종종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순백자, 그러니까 문양이 없는 지방 백자는 이 민속박물관이나 지방 박물관에 가도 좀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볼 기회가 더욱 어려운 작품인데요. 조선시대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품질의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번에 전시가 됐는데요. 바닥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작품들은 이런 색들이에요. 이런 도자기들은 중앙에서 만든 새하얗고 바른 이 그릇을 기준으로 지방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할 때 이렇게 놔봤는데요. 한다고는 했는데 놔보니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품질이 안 좋아서요. 2개 놓으면 좀 괜찮나 했더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진을 찍을 때 여러 개를 한 번에 놔봤더니 이거라면 승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방백자는요 16세기쯤 경상도에서 만들어진 도자기들인데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좀 곡해를 낳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국보는 이런 건데 이런 건 지방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 건너가서 국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우리의 최하급이 일본의 국보래 막 그러니까 깔보기 시작하는데요. 진심으로 그러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연질백자를 새롭게 발견한 건 일본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다실에서 찻그릇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특유의 와비라는 느낌을 공유하게 됩니다. 와비라는 거는 간소하고도 차분한 아취인데요. 오카쿠라 텐신이 일본의 와비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imperfect
불완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화려한 세계가 끝난 후에 남은 간소하고 소박한 세계, 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희망의 세계를 그 찻잔에서 본다는 게 일본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게 우리의 그 하급이 국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각각의 문화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히려 우리의 지방백자가 일본에서 그렇게 새롭게 해석됐다는 것을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우리 지방백자는 그럼 가치가 없느냐? 그게 아니라 그 일본에서 국보라고 하는 찻그릇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차용하지 않더라도 지방백자는 그대로 예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지방백자, 지방에서 밥 먹고 국 먹을 때 쓰던 거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한번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노출 전시를 감행해 봤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세 점만 골라서 다른 작품들처럼 쇼케이스 안에 딱 세 점을 놨다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마치 돼지목의 진주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 작품들을 모아서 이렇게 배치를 해보니 마치 당시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갈색 톤과 회색 톤 이런 것들이 마치 강가의 조약돌 같아서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백자는 지방민의 생활이 담겨 있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울 수 있고요. 당시의 생활을 담고 있고 현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단정하고 친근해서 생활 용기로도 손색이 없을 것만 같다라는 시선을 보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출 전시를 하면서 요 테두리에는 안 놨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회색 선도 놨고요. 그래서 나름의 저의 이제 안전선입니다. 앞으로 리움을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라는 저의 의지 같은 거니까요. 조금 멀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출 전시를 또 한 번 감행하는데 우리가 아까 처음 보여드렸다시피 우리는 여기를 향해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시의 마지막은 이 코너에서 끝납니다. 제가 구성했던 블랙박스 그리고 2부, 3부, 4부의 플랫은 아까 그 노출 전시에서 끝이 나고 전시는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치 영화로 치면요, 영화 크레딧 다 올라가고 뭐 한번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쿠키 영상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호기롭게 국보 청아백자로 시작했는데 지방백자로 끝나면 좀 용두사미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전시를 마무리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아백자, 철화, 동아백자의 모든 풍경이 다 지나가고요. 이 본질만 남은 모습에서 그냥 멍하니 보시기를 바랬고, 혹은 디지털 가이드가 있으시다면 저의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가 각 섹션마다 논어와 뭐 주역, 실록을 찾아서 군자의 연관성을 찾았는데 이 전시 전체를 총괄하는 논어의 구절이 있고요. 이번 전시의 제목은 사실 제가 이 구절을 찾음으로 해서 붙여지게 됐습니다. 바로 문질 빈빈 연후 군자라는 말입니다. 뜻은 굉장히 좋은데 문질 빈빈이 그렇게 별로 멋이 없다고 제 후배가 그랬었습니다. 뜻이 뭐냐면요, 외적인 형식과 내적인 본질이 잘 어우러진 연후해야 군자답다라는 뜻입니다. 해석을 하면 이래요. 바탕이 외관을 넘어서면 거칠고 외관이 바탕보다 나으면 지나치게 호화스럽다. 그 둘이 잘 어울려야 군자답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최고의 백자에서부터 지방의 막사발까지를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최고의 백자는 정선된 흙에 대칭이 딱 맞고 거기에 최고의 안료 청화를 썼고요. 지방으로 가면 흙이 회색이 되더라도 그거에 맞는 철화 안료를 쓰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고요. 바탕이 완벽하지 않으면 형식이 거기에 발을 맞췄습니다. 500년 내내 그랬죠. 그래서 말씀하신 이 문질빈빈 연후군자는 결국 인간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저는 이것을 조선 백자에 한번 투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조선 500여 년 동안 유학을 바탕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 곁에 늘 두던 백자에 이런 정신이 투영되었다고 해석을 하고 선생님들을 비롯한 여러 관람객들에게 그런 면을 한번 조명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이 장면으로 와서요.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가 다 그렇지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고향이 있어서 안정되는 것은 항상 변치 않고 지켜주는 무언가가 되기 때문이죠. 저한테 있어서 고미술 그리고 그 중에서 조선백자는 변치 않는 무언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는데요. 최근의 젊은이들은
좀 더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을 고안해서 몇 가지 승부처를 두면서 구성에도 깊이를 더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최근에 고미술 전시가 여기저기서 큰 관심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동력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여기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신 선생님들께서 다른 분들께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더 없는 보람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긴 말씀 들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